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산층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자, 한국 사회에서 누가 당신 중산층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중산층의 개념도 모호하고 각자가 느끼는 중산층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떤 걸 중산층으로 볼까요? 자,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 기준으로 중산층을 물어봤는데 이런 기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린데 어쨌거나 월 500만원 이상 급여, 2000cc 이상 중형차, 1억 원 이상 예금,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자, 이걸 볼 때 저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요, 한국은 딱 봐도 기준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돈입니다. 한국은 중산층의 기준을 돈으로 본 거고요. 미국이나 선진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시민의식에 주안점을 뒀고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인데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제가 있을 것. 이게 미국의 기준이고요. 영국은 신사정신. 자, 옥스퍼드에서 제시한 중산층. 페어플레이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영국의 기준이고요.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는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제시한 건데요.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을 것,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을 것,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참 추상적이네요. 자, 프랑스는 문화의식에 초점을 뒀습니다. 한국은 돈, 미국은 시민의식, 영국은 신사정신, 프랑스는 문화의식. 자, 이렇게 국가마다 중산층의 기준도 다른데요. 어쨌거나 OECD에서는요, 중산층의 기준을 뭘로 하냐? 자, 한 나라에서 가구 수를 1부터 쫙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자의 소득을 밑에서 50%, 그 다음에 위로 50% 이렇게 더해서 가진 집단을 중산층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러면 100명이다, 100가구다 그러면 소득 순으로 50번째 가구를 중간이라고 놓고 그 밑으로 50에 50%를 또 빼면 25가 되겠죠. 위로 또 50을 더하면 한 75가 되겠죠. 그러니까 25에서 75까지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OECD에서. 자, 그러면 그것을 한국에 대입했을 때 2018년 중위소득이 한국이 284만 7천 원입니다. 자, 가구 수마다 틀린데요. 한국도 이제 2인 가구가 대세니까요.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84만 7천 원이다. 작년도 기준으로. 이게 중산층이고요. 요 밑으로 50%, 요 위로 50%를 더하면 그게 범위가 중산층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같은 중산층이라도요, 이게 이제 중산층의 중위소득이라고 했을 때 2인 기준으로 140만원부터 430만원까지 같은 중산층인데 소득이 3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같은 중산층이라도 소득이 3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분류,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자, 그래서 2018년도죠. 그 기준으로 중산층, 이건 보니까 2017년 기준 같은데요. 중산층 기준으로 놓으면요, 이 중위소득,
이걸 3,6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자, 그로 50% 하향하면 1,800만 원.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또 위로 50%, 이제 150%가 되겠죠. 여기서 5,400만 원. 이쪽이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범위에 드는 분이. 그래서 한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중산층이에요. 자, 이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도 다 중산층일 거예요. 웬만하면. 자, 1,800만 원. 지금이야 이제 2,000만 원 넘겠죠. 최저임금이 2,000만 원 넘으니까. 자, 최저임금 이상만 받으면 다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만 있으면 중산층이다.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잘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직장만 있다면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중산층의 자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 소득이,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저는 오늘은 그것을 얘기해 볼까 해요. 한 나라의 경제의 건실함을 우리가 보는 척도는요, 이 중산층이 튼튼해야 되는데요. 이 중산층이 전부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빠져나가냐? 여기에 간당간당 턱걸이 했던 중산층들은요, 극빈층으로 가는 거죠. 직장을 잃는 순간 극빈층으로 가는 거고요. 중산층에 있던 사람이 CEO가 되고 경영자가 돼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상류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이 되거나 극빈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경제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양극화라고 합니다. 양극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소득수주의 성장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물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복지를 강화해왔어요. 자, 이렇게 해왔는데 왜 자꾸 빈부격차는 커지고 중산층은 붕괴되는 것이 통계로 보이는 걸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그 원인이 있다. 한국도 요즘에는 오너체제도 아직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뭐 중요 결정은 총수가 하지만 어쨌거나 웬만한 결정은 CEO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EO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할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총수겠죠. 총수, 그 다음에 총수 속에는 주주가 포함된 거예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옛날부터 주주 자본주의고요. 그러면 그 성과가 뭘로 나온다?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가를 올려주거나 배당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것이 CEO의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한 CEO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도 CEO가 되면요, 물론 뭐 총수뿐이 아니고 기본 10억에서 100억은 받고요. 삼성 같은 데는. 자, 미국은요, 100억, 1000억, 심지어는 1조까지 받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CEO는 주주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높여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혁신, 두 번째가 인건비 절감입니다. 자, 혁신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가장 손쉽게 하는 거다. 그럼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다? 첫 번째가 구조조정, 두 번째가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은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거고요. 기업을 해외 이전은 역외 이전이라고 하죠. 국내에 공장을 안 짓고 우리나라보다 인건비나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 구조조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어디로 간다? 극빈층으로 간다. 그 다음에 기업이 해외 이전을 하면요, 국내 사업장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면
그 회의 근로자는 중산층이 되지만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극빈층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성과를 낸 CEO는 높은 연봉도 받고 경영자들은 스톡 옵션도 받고 해서 상류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최근의 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최근요 한국에 공장을 안 짓고 있죠. 기업들이. 왜 안 짓습니까?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경직성이죠. 경직성이나 노사모나 정부 규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최근에 구조조정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봐도요, 최근에 이제 한국 GM이 지금 파업에 들어갔죠. 예전에 대규모 구조조정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고 전자업계에도 지금 구조조정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보니까 전자, LG 디스플레이, 여기야 적자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전자, 위니아 팀체, 위니아 대우, 이런데. 자동차도 르노 삼성, 쌍용, 만도. 항공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중공업 기계는 현대일렉트릭,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구조조정 당하는 인력들, 그 인력들은 비록 의료금은 좀 받지만 여기에서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극빈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중위소득자,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중산층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바로 한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면 됩니다. 참, 기업을 혁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건비를 갖고도 해외 시장 나가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이러한 부의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루빨리 지금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이런 양극화, 사라지는 일자리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내가 경기를 뛸만 하면 뛰는 거고, 뛰지 못하게 생겼으면 경기를 안 뛰면 그만입니다. 그 경기를 뛸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혁신성장, 이런 거 말씀 많이 하는데요. 혁신성장, 말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삼성이 유럽에 있는 공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혁신성장이 해당 기업에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혁신성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게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 한국 경제에도 답이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가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자,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